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작년 한 해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지 않았나요? 30대가 지나고 나니까 하루하루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게 느껴져서 아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다고 저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시죠? 여튼 제 직업 특성상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면서도 요즘 들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느끼게 된 건 하루가 멀다 하고 웃기고 어이없는 사건 사고를 치는 저희 시댁 식구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뭐 그 덕에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다 제보하기도 하게 되지만 말이에요. 세상에서 자기 아들이 제일 잘난 줄 알고 열심히 살아온 절 매일 찍어 누르기 바쁘셨던 저희 시어머니. 이번에 잘난 며느리한테 제대로 된통 당했거든요. 친구들까지 줄줄이 소시지로 데려오셔가지고 다 같이 망신 한번 당하셨으니까 당분간 이제 제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시지 않을까 싶으신데 저희 시어머니 제대로 코 깨진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실 전 제가 결혼 안 하고 평생 멋있게 혼자 살 줄 알았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아버지께서는 항상 병원 응급실에서 일을 하는 의사셨고 늘 바쁘셔서 가족들 얼굴을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제가 할 말은 아니긴 하지만 의사라고 해서 다 같은 의사가 아니거든요. 저희 아버지 정도면 실력도 좋고 다른 병원에서도 서로 모셔가고 싶어서 혈안이 되었다고 하던데 의사가 사람 살리는 것을 1순위로 놓고 생각해야지 돈 쫓아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 안 된다고 좋은 제안들을 전부 싹 다 거절하고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어 까딱 잘못하면 의사가 모든 잘못을 다 뒤집어 써야 하는 응급실에서 있는 것이 엄마와 제 입장에선 못내 아쉽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아빠가 가진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존중하니 저희도 아무 말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전 좀 달랐습니다. 아빠가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아빠처럼 멋지게 사람 살리는 의사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까지 저렇게 아빠처럼 짐 내팽개치고 사는 의사가 되면 우리 엄마 진짜로 외로워서 죽겠구나 싶은 거예요. 제가 성형외과 고를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아빠 좋아하셨죠. 그래, 성형이라는 거 요즘 사람들은 죄다 쌍꺼풀 수술, 코 수술, 이렇게 미용 목적으로 얼굴 고치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큰 수술 당하고 나서 보건 수술해야 하는 사람도 많고 아빠가 보는 진료만큼이나 중요한 과가 성형외과라고 생각하거든. 잘 생각했다. 너도 항상 공부하고 환자를 외적으로 달리 보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면을 치료해주는 것도 중요한 거야. 아빠 말 항상 명심하고, 알겠지? 아빠, 죄송해요. 난 아빠처럼 그렇게 평생 대학병원에서 일은 못할 것 같아요. 실망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개원하고 재병원 차려서 저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엄마랑은 미리 다 얘기했었던 거예요. 죄송해요, 아빠. 이번 한 번만 제 뜻 믿어주세요. 네? 제가 성형외과 개원하기 전에 한참 이제 일본이나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유입되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병원을 차리면 전망이 정말 좋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전 나름대로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내린 건데 아빠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본인의 뜻을 이어받아 사람 살리는데 애를 쓰는 의사가 되길 원하셨던 모양입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돈만 쫓아가지고 갈 수 있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나 너 개원하는데 한 푼도 못 보태준다. 아주 거품 물고 반대를 하셨었죠. 엄마 통해서 계속 아빠를 설득하고 나도 정말 의사로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런다. 아빠가 사람 살리는 것처럼 내 뜻도 존중해주면 안 되겠냐. 빌고 빌고 또 빌어서 겨우 영끌에서 대출받고 부족한 돈은 부모님한테 빌려서 대표 원장 자리에 앉아 조그만 피부과를 열게 됐죠. 그때 제가 시기를 엄청 잘 탔던 것 같아요. 성형을 하러 오는 관광객들은 일찌감치 붙잡아야겠다 싶어서 다른 큰 병원 말고 우리 병원에 오면 1대1로 붙어가지고 관리를 그렇게 잘해준다는 입소문도 내고 여행사를 통해서 진료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막 알아봤었죠. 그러다가 여행사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됐고 어리지만 싹싹하게 일 잘하는 남편 덕에 저희 병원 매출이 엄청나게 뛰게 됐어요. 저 병원 개원하면서 대출받았던 것들, 아버지한테 눈치 봐가면서 돈 빌렸던 것들, 그거 딱 2년 만에 다 갚고 강남으로 이사 가게 됐잖아요.
남편이 제 입장에선 완전히 복덩이였던 거죠. 처음엔 여행사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하니 살짝 편견도 있었어요. 뭔가 영업직들한테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잖아요. 술도 많이 마실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보기와 다르게 엄청나게 성실하고 학력도 좋고 외국어 실력도 좋고 여러모로 똑소리 나는 사람이라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 결혼할 팔잔 정해져 있다고 하니 남편이랑 제 사이도 그랬나 봐요. 남편도 절 좋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지 강남병원으로 이사를 가면서부터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마냥 즐겁게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뭐? 여행사 직원이라고? 너 지금 병원 한참 잘 나갈 텐데 왜 그렇게 모자란 사람을 만나? 아직 엄마가 만나본 건 아니지만 직업이든 뭐든 그것보다 몇 배는 더 훌륭한 사람들이 지금 너 소개시켜달라고 아주 줄을 섰어. 얼마 전에 엄마 교회 권사님 통해서 은행장 아들이니 뭐니 하는 사람도 선 좀 보자고 소개가 들어왔는데 아유 연애만 해 연애만. 엄마, 내가 평생 같이 살 사람인데 누구 아들이니 뭐니 그런 꼬리표 달고 있다고 갑자기 뭐 옥동자 같은 얼굴이 원빈처럼 보이고 그래? 나도 능력 되겠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강남 성형외과 원장시계라 돼서 그런 집으로 시집 가가지고 시집살이 하면서 시댁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난 그냥 나 좋다는 사람이랑 시집 가서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살고 싶어. 제 주변에 있는 의사 친구들 보면 상향혼,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들 만나서 결혼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니까 마누라가 의사인데 아직도 명절에 전 부치러 다닌다고 불려가고 김장한다고 끌려가고 이런 거 보면 솔직히 좀 기가 막힌 거예요. 쟤네 시댁은 제가 한 시간에 얼마씩 받는 몸인 줄 알긴 알까 하면서요. 제 친구들 제가 봐도 아쉬울 게 하나 없는 애들인데 대체 뭐가 아쉬워서 뭐 판사니 검사니 변호사니 잘난 남자들을 못 만나서 안달이 났을까. 난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을 했었다니까요. 엄마, 내 친구 미진이 알지? 걔 이번에 명절에 시댁 가서 제사 음식 하느라고 팔이 떨려가지고 다음날 진료를 못 받다고 그러더라고. 엄마 기껏 딸 공부시켜서 의사 만들어놨더니 그 귀한 팔이 남의 집 조상님들 제사상 차려주느라 혹사나간다고 생각해봐. 안 억울해? 누구보다 시집살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던 저였고 차라리 그렇게 시댁한테 당할 바엔 시집 안 가버리고 말겠다는 생각도 있었던 터라 확고하게 제 의사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잘난 집에 시집가서 학대당하는 며느리로 살 바엔 조금 눈 낮춰서 모자란 것 같은 집에 시집가도 내 마음대로 다 휘두를 수 있는 집으로 시집가겠다고요. 제 말에 저희 친정엄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면서 그런 집으로 시집가면 네가 뭐 시집살이 안 당할 수 있을 것 같냐 그러셨거든요. 뭐 그런 집에서 너 오냐오냐 떠받들어주기만 할 것 같아? 이제 봐라. 오히려 그런 집이 의사 며느리 기죽인다고 더 달려들지. 아유, 난 모르겠다. 네 결혼이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 하여튼 저도 결혼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때 콧대 높고 기고만장하게 굴었던 절 아주 호되게 혼내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때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혼자서 설치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막 잘나가기 시작했던 강남 성형외과 대표 원장, 세상이 아주 내 발밑 아래 있다고 생각했던 때였죠. 어쩌면 제가 이런 시댁을 만나게 됐던 건 다 제가 제 무덤 직접 판 걸지도 모르겠어요. 전 처음에 인사를 가기도 전부터 남편과 시댁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쪽 집안에서 절 대하는 태도요. 물론 모자랄 것 없는 며느리인 건 사실이지만 정말 극진한 손님 대접하듯이 항상 어려워하고 예뻐라 하시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게 결혼에 골인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했고요. 엄마가 당신이랑 인사 언제 같이 올 거냐고 성화야. 뭐 꿈을 엄청 좋은 걸 꿨더니만 이게 다 의사 며느리 보려고 그랬다면서 벌써부터 동네에 하도 자랑을 하고 다녀서 내가 오히려 좀 자중하시라고 뜯어 말리고 있을 정도라니까. 우리 엄마 되게 부담스럽지? 그래도 부담 갖지 말고 선물이니 뭐니 따로 준비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편하게 가서 인사 한번 드리자. 시부모님께서는 아직 결혼도 하기 전부터 동네 사람들한테 제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뭐 감사하기도 하고 성형외과다 보니 그런 식으로 입소문 나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마냥 감사하기만 했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저 의사 만들어 놓고 그렇게 뿌듯해 하셨는데 시어머니께서도 의사 며느리 본 게 얼마나 기쁘시면 저러실까 했었죠. 일 때문에 바빠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나길래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병원에 한 중년의 여성분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간호사들이 예약을 하고 오셨냐 어쩌냐 하고 묻는데도 대꾸를 안 하고 병원 구석구석을 기웃거리며 살피느라 바빠서 처음엔 다들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결혼 전 저희 시어머니셨던 거고요. 손님, 혹시 어떻게 오셨을까요? 저희가 앞에 접수 창구에서 접수 먼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혹시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 미리 예약을 해주신 분이셔도 앞에 창구에서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상담 대기 명단에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잠깐 오시겠어요? 아유,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래. 내가 장차 여기 시엠이 될 사람이에요. 시엠이 될 사람. 시어머니가 며느리 만나러 오는데 뭐 따로 예약 잡고 오는 거 봤어요? 원장님 좀 나와보라고 그래봐. 시간 오래 안 뺏는다고. 잠깐 할 말이 있어서 얼굴만 보려고 들린 거니까. 간호사가 엄청 난감한 표정으로 진료실에 방문을 두드렸고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제 시어머니라는 분이 예약도 없이 찾아와서 저러고 계신다며 바깥 상황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시어머니는 무슨 시어머니냐. 잠깐 기다려라. 이것만 하고 바로 나가보겠다 얘기를 하고 밖에 나가니까 시어머니께서 활짝 웃으시면서 제 손을 꼭 붙잡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아가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가 일이 너무 바쁜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너 얼굴 보려고 잠깐 들렀다. 덜 바쁜 사람이 바쁜 사람 먼저 찾아가는 거지. 아 누가 누구한테 인사 오고 말고 그게 뭐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그치? 아니 내가 시간 많이 뺏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너 일하느라 무리하는 것 같으니까 건강 챙겨가면서 하라고. 좋은 약을 좀 지어왔어. 이것 좀 먹어가면서 하라고 싸웠다. 응? 아이고 처음 보는데 깜짝 놀랐겠어. 이럴 게 아니라 아예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할까? 아유 난 어떻게 따로 예약 같은 거 안 하고 들어가도 괜찮지? 저 엄청 깜짝 놀랐잖아요. 남편한테 들은 얘기가 한마디도 없는데 이렇게 불쑥 병원은 또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건지도 모르겠고 병원 직원이며 손님들이며 다 보고 있는데 병원 구석구석을 살피고 다니시는 것도 그렇고요. 이건 뭐 시어머니고 다른 사람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 아마 저희 친정엄마가 오셨어도 똑같이 대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닌 건 미리 아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둬야 할 것 같아서 진료실에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시려는 시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무슨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병원 진료실 말 그대로 진료를 보러 오신 환자분들이 들어가시는 공간이에요. 선물은 감사하지만 아직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도 않은 사이에 이런 걸 먼저 받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병원에 예약 없이 용무 없이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분 나쁘시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엄연히 이곳은 제가 일을 하는 공간이니까요. 서로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잘라서 얘기를 했으니 아마 저희 시어머니도 그때 많이 민망하셨겠죠. 한마디로 예약 없이 절대 찾아오지 마세요 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도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여서 더 이상 얘기를 나누고 싶지도 않고 딱 잘라서 거절하고 나중에 결혼 얘기를 해야 할 때가 되면 정식으로 찾아가서 인사드리겠다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나가자마자 간호사들이 다 한마디씩 했다니까요. 선생님 저 집으로 시집 가시는 거냐고 안 가면 안 되겠냐고요. 딱 봐도 고생하실 것 같은데 시댁 좀 덜 빡센 집으로 가시면 안 되겠냐고요. 그땐 사람들이 저희 시댁에 한마디씩 얻는 게 꼭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되려 버럭 화를 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일 안 하고 내 얘기 그렇게 신나게 해댈 시간 있나 봐요? 남 일 아닌데 쓸데없이 말 얹고 그러지 말자. 병원이라 듣는 게 많은 거 몰라? 이렇게 사적인 일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다 손님 앞에서 병원 얼굴에 먹칠하는 일인 거 모르겠냐고요. 됐으면 이만들 가봐요. 물론 저도 그 일을 있고 나서 속으로 자존심이 엄청 상했죠. 대체 시댁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병원까지 쫓아와서 나한테 이런 망신을 주냐 하고요. 그날 남편한테 전화해서 버럭버럭 화냈습니다.
뭐라고 했길래 어머니가 병원까지 쫓아와서 환자분들 다 보는 앞에서 진료실로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가려고 하질 않냐. 어머니 혹시 나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러시는 거냐. 지금 이 결혼 파토 내고 싶으셔서 아주 작정을 하신 거냐 하고 엄청나게 따져 물었습니다. 안 그래도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엄마도 지금 속상하다고 알아 누워있어. 당신이 조금만 양보해주면 안 될까? 우리 엄마 정말 나쁜 의도로 거기 찾아가서 막 설레발 치신 거 아니야. 당신이 하도 바쁘다고 그래서 얼굴 보러 올 시간 없다고 하니까 궁금하셨나 봐. 빈손으로 가면 괜히 민망할 것 같으니까 당신 준다고 비싼 보약까지 해서 들고 간 거고. 성의를 봐서라도 응? 우리 엄마가 정말 당신 망신 주려고 그랬겠어?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지금 잘했다는 거야? 그렇게 정성스럽게 싸들고 온 예비 시어머니 문전박대한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진짜 웃긴다. 이렇게 쏙 나만 나쁜 사람 만들고?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무작정 화낼 게 아니라 서로 실수한 게 있으니까 좋게 좋게 풀어보자 이거지. 아니야, 괜찮아.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알겠지? 분명 더 화난 건 제 쪽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언젠 그럼 의사가 바쁘지 한가하냐. 바빠도 괜찮으니까 여유로울 때 시간만 내달라. 저한테 모든 것을 다 맞춰줄 것처럼 얘기했던 사람들이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한테 바라는 것들이 슬슬 많아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제가 당장이라도 결혼을 엎을 기세로 화를 내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고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먼저 또 꼬리를 슬그머니 내리긴 했지만요. 하여튼 그날 일 때문에 화가 다 가라앉지 않는 상태였는데 저희 남편이요. 또 저희 집에 어마어마하게 잘하긴 하거든요. 자기도 저한테 그렇게 짜증을 냈던 것이 미안했는지 다음날 돼서 저희 아빠가 좋아하는 자연산 광어에 술에 엄마 꽃다발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뭐 바빠서 그동안 자주 못 찾아뵌 것 같네 어쩌냐 하면서 가족들이랑 살갑게 얘기를 하는데 또 거기서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저희 가족들도 맨 처음에 집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기우는 거 아니냐며 남편을 탐탁지 않게 바라보긴 했었는데 워낙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고 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건 다 돈으로 살 수 있어도 마음은 돈으로 못 산다고 하면서 결국에 속 시원하게 허락을 해주시게 됐어요. 그 다음에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도 시어머니가 저한테 먼저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너 바쁜 거 아는데 내가 괜히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 하시면서요. 그래서 뭐 그 정도는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희 시댁, 정확히 말해선 저희 시어머니의 치명적 단점을 그때부터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의 단점이 뭐냐고요? 바로 공짜를 좋아해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왜 옛날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고요. 정말 저희 어머님이요. 공짜를 좋아해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상견례장에 갔을 때도 식당에서 이거 서비스입니다 하고 내줬던 건 전복찜 그릇을 혼자 앞에 두고 드시더니 종업원을 불러서 서비스를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이 상차림이 다 얼마인 줄 아냐. 사람이 몇 명인데 한 사람당 전복 한 개씩은 서비스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따져서 기어이 서비스를 더 받아내셨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뭐 그 정도야 그냥 서비스의 양이 너무 작아서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의 생활력이 너무 좋아서 그런 성격을 가진 분이라서 하고 웃으면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였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시어머니의 공짜 노래가 너무 잘 들리고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 시어머니가요. 지금 나이가 70 중반이 되셨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주말만 되면 자꾸 남편 통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지선이 오늘도 병원 일 많이 바빴다니 오늘 병원 진료 없는 날이니까 끝나고 우리 다 같이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가면 안 되겠니? 저요 친정 부모님이랑도 그렇게 자주 안 만나는 사이예요. 그리고 병원 일 안 한다고 집에서 노는 거 아니거든요. 세미나 준비니 뭐니 하면서 되게 바빠요. 그런데 꼭 집에 있으면 귀신같이 알고 전화를 하셔요. 그것도 저한테 전화했다가 좋은 소리 못 들으실 것 같은지 꼭 남편 통해서 넌지시 물어보시나 봐요. 물론 거기서 제대로 잘라내지 못하고 우물쭈물 저한테 와서 엄마가 저녁 같이 먹으러 가자는데 많이 바쁘면 나 혼자 갔다 올게 하는 남편이 제일로 답답한 인간이긴 하지만요.
처음엔 시댁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시댁 식구들이랑 잘 지내보려고 저도 시부모님 모시고 좋은 데 많이 갔죠. 한우도 먹으러 가고 오마카세도 먹으러 가고 저 한 번씩 남편 데리고 친정 가면 한 번도 저희 지갑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혼부부니까 한창 돈 열심히 벌고 많이 모아야 할 시기인데 이런 푼돈 쓰면서 괜히 낭비하지 말아라. 이런 비싼 음식들은 우리가 사줄 때나 먹고 집에는 어지간해선 밥해 먹어라. 그거 한 끼 사주시면서도 잔소리를 어찌나 많이 하시는지 오히려 제가 그만 좀 가면 안 되냐고 남편한테 사정을 할 정도였거든요. 반면에 시댁 식구들은요, 뒷담을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시집 오고 나서 밥 한 번을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매번 먼저 오늘 안 바쁘면 저녁이나 같이 먹자 말은 먼저 꺼내시는데 항상 식당을 예약하는 것도 저희가 먼저 하고 밖에 나가서 비싼 거 좋은 거 먹는 거죠. 대접하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 말이죠. 적어도 제가 한 3번 샀으면 한 번은 사주실 법도 한데 어째서 저한테 한 번 뭘 사주신 적이 없어서 속으로는 나한테 뭐 사주시는 게 그렇게 아까우신가 하고 저도 사람이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계산을 하기 싫어서 슬그머니 나와 있으니까 시부모님 2분 계산대 앞에 서서 자연스럽게 저만 빤히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요,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하거든요. 다른 병원도 아니고 성형외과요. 성형외과, 강남에서 성형외과 하면 얼마나 잘 버는지 아시죠? 얘 원래 대한민국 경제라는 게 너 같은 애들이 돈을 써줘야 순환이 되고 그러는 거거든. 나 오늘도 정말 잘 먹었다. 고마워. 계산대 앞에서 슬그머니 제 등을 떠밀면서 생전 처음 보는 가게 직원한테 칭찬까지 해가면서 제 카드 꺼낼 때까지 은근슬쩍 압박을 주시는데 제가 속으로 약이 오를 지경이었죠. 그러니까 저도 언제부턴간 저렇게 먼저 시댁에서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는 연락이 오면 남편한테 핑계를 대고 안 나가겠다고 먼저 그렇게 말을 꺼내게 되더라고요. 겨우 그렇게 치졸한 마음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랑 밥을 먹는 걸 꺼려 하냐고요? 그것 때문이었으면 저도 진짜 못된 사람이죠. 세아가, 넌 왜 그렇게 입이 짧니? 이거면 우리 식구들 한 이틀은 먹고도 남겠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집에서 다 챙겨왔거든. 저기 그 야채 남은 것 좀 이리 줘봐라.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직원 불러서 남은 음식 포장해달라고 얘기할게요. 포장비 그거 얼마나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예, 포장비는 돈 아니니? 아, 너한테 밥 얻어먹는 것도 미안한데 이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아이고, 요즘 애들이 그냥 아까운 줄을 몰라요, 이렇게. 예, 그러지 말고 저기 셀프 코너 가서 야채 좀 더 가지고 와봐라. 아이, 어차피 여기 가게에 있는 것들도 오늘 하루 팔고 남으면 다 버려야 될 것들 아니야. 그거 조금 가져간다고 이 가게가 망하기래 뭐래. 얼른 가져오래도. 가게에 갈 때마다 집에서 통을 들고 오셔가지고 남는 음식을 포장해 가지고 가는 건 저도 좋아요. 음식 남으면 다 버려야 하는 거고 아까운 거 맞으니까요. 그런데 굳이 다 먹지도 않을 음식을 셀프바에서 들고 와가지고 그걸 싸가지고 가는 건 식당 입장에서 봐도 손님 입장에서 봐도 염치 없는 행동이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도 아니고 며느리 앞에서도 창피하신 줄 모르고 공짜라고 무조건 챙기고 보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어디 고기 먹으러 가도 커다란 비닐봉투 챙겨와서 쌈, 채순이, 마늘이니, 고추니 하는 것들 몇 봉지씩 포장해서 가방에 꽉꽉 눌러 담다가 저만한테 한 소리 들었던 적도 있어요. 거기서 또 어차피 가게도 남는 음식 다 버릴 건데 손님이 가져가는 걸 아까워해서 여기 장사 잘 되겠냐, 서비스가 엉망이다. 또 제가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하는 의사라는 것을 들먹이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얼른 시어머니 입을 막고 제가 계산대에 가서 그 음식값을 전부 다 지불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외식을 꺼릴만 하잖아요? 워낙에 성격이 이러시다 보니 나이가 그렇게 되셨는데도 동네에 친한 친구들이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친구들끼리 만나도 좋은 일 있으면 내가 밥 한 번 사고 생색도 좀 낼 줄 알고 이래야 하는데 항상 얻어먹는 것만 좋아하시고 공짜 노래를 불러대시니까 다른 분들이 봤을 때도 영 안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만나시는 친구분이 없으니까 저희 둘을 그렇게 부르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렇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 불러서 한 소리 했습니다. 아무리 집 가까워도 너무 자주 부르시는 것 같다. 이제 당신 혼자 가든지 아니면 어머님도 동네에서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분들을 만들어내든지 해라. 또래 친구들이랑 안 어울리시고 왜 자꾸 자식을 찾으시냐 한 소리 했어요. 남편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서 시어머니를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무슨 계모임 같은 걸 들어가서 등산이니 꽃놀이니 열심히 따라다니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용돈을 부족하게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 원래 그런 데 가면 먼저 밥도 사고 뭐 하고 하면서 친목도 다지고 하는 거야. 이번에 또 여행 가신다고 했지? 당신이 용돈 좀 넉넉하게 드려. 그래도 난 어머님 그렇게 놀러 다니시면서 우리 부르시는 게 좀 덜하신 것 같아서 숨통이 조금은 트인다. 이참에 확실히 노는데 재미 붙이시게 해야지. 솔직히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요. 놀러 다니신다고 용돈까지 두둑하게 챙겨드려. 다 같이 나눠 드시라고 떡도 해서 보내드려. 그 계모임 사이에서 의사 며느리 둬서 용돈도 많이 받고 며느리가 선물도 자주 주는 시어머니라고 나름대로 어깨 쫙 펴고 자랑 좀 하시나 봐요. 제가 시댁에 한 번씩 찾아뵐 때마다 엄청 싱글벙글 하시면서 제 칭찬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든 과하면 독이 되는 법이라죠. 전 그렇게 어머님을 잘 챙겨드리고 다른 친구분들을 만들어드리면 저희로 쏟아지는 관심이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어서 그랬던 거였는데 어머님이 그 친구분들 앞에서 기 좀 세워보신다고 저를 이용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 바쁘니? 너 요즘 병원에 손님들 많아? 장사는 좀 잘 되니? 요즘엔 관광객들도 많고 성수기죠. 바빠서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서 도시락 배달시켜서 병원에서 먹고 있어요. 그런데 저 바쁜 건 갑자기 왜 물어보세요, 어머님? 갑자기 뜬금없이 점심시간에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연락을 달가워하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 어디 있겠냐고 그러지만 전 특히나 더 핸드폰에 시어머니라는 네 글자만 떠도 스트레스 수치가 확 올라가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오늘은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시려고 그러나 하고요. 바빠도 시간 좀 잠깐 내는 게 뭐 어렵니 하고 전화를 끊으신 시어머니는 얼마 후에 친구분 한 분을 데리고 저희 병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요즘에 뭐 얼굴 땡기는 주사인가 뭔가 그런 게 있다던데 우리 온 김에 그것 좀 해줄 수 있지? 내가 며느리 성형외과 의사라고 자랑을 얼마나 해놨는데. 그래, 그 잘난 의사 며느리 백날 첫날 자랑만 하면 뭐해? 우리도 그 덕 좀 봐야 의사 며느리구나 하는 거지, 응? 그거 사실 주사기 다 까놓고 보면 원가도 얼마 안 된다면서. 아니, 우린 공짜로 맞는 거니까 그 남들 쓰다가 맞고 남은 거 줘도 되니까 하여튼 놔주기만 해줘. 병원에 있는 직원분들, 간호사분들 다 제 결혼식장 오셔서 저희 시어머니 얼굴 다 아는데 결혼 전에야 예약도 없이 함부로 덥석덥석 찾아오시면 안 된다 따끔하게 잘라서 얘기를 했지만 막상 결혼하고 친구분까지 이렇게 끌고 들어오시니까 여기서 얼굴에 철판 깔고 시어머니한테 나가라 훈수 두기도 되게 애매해지는 거 있죠. 이래서 내가 그 똑똑한 친구들이 죄다 그렇게 기도 못 펴고 시집살이를 당했구나. 그제서야 저도 알겠더라니까요. 그뿐만이에요. 저희 시어머니 그 앞에 대기실에 떡하니 앉아서 기가 막혀하는 제가 혹시 나가라고 하기라도 할까봐 얼른 말을 덧붙이는데 그동안 친구분들한테 진짜 제 칭찬을 하고 다닌 게 맞긴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자긴 정말 좋겠어? 요즘 같은 세상에 의사 며느리라니. 그것도 성형외과 의사라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어? 이거 내 돈 주고 맞으려고 하면 하나에 얼만 줄이나 알기나 해. 완전히 땡 잡았다, 땡 잡았어. 나도 친구 잘 둬서 이런 호강을 다 해보네. 아이고, 호강은 무슨, 의사 며느리라고 죄다 좋은 줄 알아. 눈치 보고 사는 걸로 따지면 시집살이를 꼭 내가 당하고 있는 것 같다니까. 명절이니 재산이 며느리만 들어오면 나는 졸업할 줄 알았지.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둘이 같이 오냐 물어보면 어머니 진료 중이라 안 된대요. 어머니 오늘은 저만 갈게요. 우리 아들 장가 가고 나서 밥이나 제대로 얻어먹고 살고 있는지 원.
두 분이 앉아서 저 들을까봐 속닥속닥 그렇게 작당 모의를 하고 계시는데 진짜 누가 들을까봐 창피하고 누가 볼까봐 쪽팔리고 그냥 그까짓 것 얼마나 한다고 빨리 해드리고 내보내는 게 낫겠다 싶어 간호사들한테 얘기를 해서 예약자 명단에 잡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간호사들도 난감한 표정으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이미지 완전히 그냥 반토막 나버린 거죠. 어머님, 오늘은 친구분이랑 같이 오셨으니까 특별히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예약도 없이 이렇게 불쑥 병원에 찾아오시면 다른 환자분들이 이거 보고 뭐라고 하니까 그래요. 저흰 그럼 뭐 식구라도 예약도 안 하고 그냥 막 와도 되는 거냐. 그럼 나도 예약 안 하고 올 거다고. 저 그렇게 되면 진짜 골치 아파지는데 설마 그러길 원하시는 건 아니죠? 아유, 얘가 이렇게 잔소리를 해. 알겠다, 알겠어. 어디 그냥 다음번에는 너무 무서워서 내가 올 수 있겠니? 우리 제일 싼 걸로 금방 맞고 나갈 테니까 아유, 얼른 놔주기나 해.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건지 어쩐진 몰라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어쨌든 해드리겠다 하니까 두 분이 신나가지고 저 혼자만 그 꼴 보면서 뒷목 잡고 있는 거죠. 두 분이서 아주 얼굴이 빵빵하게 부어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나가셨어요. 잡들이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남편밖에 없는 거죠. 남편한테 전화해서 또 한바탕 승질을 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도대체 왜 그러시냐? 왜 지난번에도 말도 없이 오셔가지고 나랑 그렇게 좋은 꼴 못 보고 나서도 또 이렇게 친구분까지 끌고 오셔서 내가 환자들이랑 간호사들 보는데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다. 아주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너 정말 엄마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 밖에서 의사 며느리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정작 명절이니 제사니 며느리가 얼굴 한 번이나 제대로 비춘 적 있냐고. 어쩌다 친구분들 데리고 가서 며느리 의사라고 자랑 좀 하고 싶으셨나 보다.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걸 지금 꼭 일하고 있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성질을 내야 속이 시원하겠니? 뭐? 진짜 웃긴다. 명절, 제사. 나랑 결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난 남들처럼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빨린 소리를 하더니만 너도 결혼하고 나니까 똑같네, 똑같아. 그럼 내가 뭐 거기서 시어머니랑 공짜 손님 두 팔 벌려 환영이라도 해야 맞다는 거야? 시어머니 덕분에 남편과 싸우는 날도 늘어나게 됐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했던 결혼, 제가 상향혼하면 시댁에 꽉 잡혀 사는 거 싫다고 억지로 빠득빠득 우겨서 했으니 남 탓을 할 수도 없고 정말 제 팔자 제가 꼰 신세가 됐잖아요. 지금 잘 나가는 의사인데 왜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되나 속으로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란 놈은 와, 결혼 선배들이 왜 그렇게 남의 편이라서 남편인 거다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냥 시쳇말이겠거니 했는데 결국에 이런 상황이 오니까 저보단 자기 엄마 편을 쪼르르 가서 서는 게 남편이더라고요. 결혼하면서 호언장담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친정에다가도 주변 친구들에게도 제 얼굴에 침 뱉는 짓은 못하겠고 결국에 이런 열받는 상황이 생겨도 속으로 끙끙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까지 했으면 머리도 똑똑한 애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나 욕을 하시는 분들 막상 제 입장이 되어보시면 그런 소리 못하실 거예요. 지위나 위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위 말해 잃어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진다고 해야 되나요? 전 그냥 친구들한테 아무런 생각 없이 시댁 욕 한번 하는 거일 수 있지만 다음 주쯤 되면 친구들 사이에서 어느새 전 이혼을 준비하는 여자로 소문이 나고 있고 그렇게 제 주가가 떨어져 버리는 것이 이 바닥이 일이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비싼 시술을 해드리면서 다음번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제대로 말을 해뒀으니까 시어머니도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다음번엔 절대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일 없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시어머니는 우선 제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시어머니가 생각이 그렇게 깊으신 분이었다면 애초에 공짜 시술 받고 싶다고 친구까지 끌고 오셔서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지도 않으셨겠죠? 다시는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을 거다. 남편의 호언장담도 얼마 못 가서 와장창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의사잖아요. 의사까지 될 정도로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했던 사람인데 저라고 가만히 앉아서 이 모든 것들을 당하고 있기만 하겠어요? 억울하게. 다음번에 시어머니가 다시 찾아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당한 것들 꼭 똑같이 되갚아줘야지. 그땐 남들 시선이고 뭐고 신경 안 쓰고 나도 내 식대로 처리해야지 아주 이를 갈면서 벼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저희 시어머니 결국 예상대로 병원을 또 찾아주셨어요. 그것도 이번엔 혼자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친구 부대를 줄줄이 다 끌고 오셨더라고요. 여기야, 여기 다 들어와. 다들. 세아가, 내가 아까부터 전화했었는데, 아이, 네가 전화를 안 받아서 나 이번에 전화 예약하고 오려고 했던 거다. 응? 아, 이러면 내 잘못 아니지? 아니, 어머니, 이게 무슨, 설마 친구분들 다 데리고 오신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내가 그거 주사 맞고 가니까 친구들이 그냥 자기도 한번 해달라고 어찌나 난리를 피우든지. 뭐, 그냥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 성형외과에선 서비스로 나오고 이런 것도 있다며. 영숙아 일로 와봐. 어? 영숙이 얘가 이쪽에 강남 성형외과 VVVIP래. 얘도 어디 다른 병원에서 서비스 맞아봤다고 하더라고. 우리 그런 서비스들로 해가지고 한 대씩만 좀 놔주라. 응? 그래, 장사 원래 그렇게 해야지. 서비스 맞아보고 좋으면 우리 병원 다시 좀 와주세요. 이렇게 홍보해야 안 올 손님들 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 친구고 귀찮은 사람들이다 생각하면 놔주기 싫겠지만 우리도 다 나중에 다시 와서 더 큰 돈 쓸 손님들이다 생각하면 너 이거 하나도 아까운 거 아니다. 아이고 김 여사, 우리 여기 앉아서 기다리자고. 와,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성형외과에 자주 가봤다던 그 시모 친구분은 무슨 자주 가보긴요. 대체 서비스를 해주는 성형외과가 어디에 있답니까? 여기가 뭐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요. 뻔뻔하게 앉아서 자기들끼리 신나게 수달 떨어대며 공짜 시술을 받을 생각에 잔뜩 들떠있는 사람들을 보니 저도 모르게 열이 확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간호사가 쩔쩔매면서 저한테 다가와서 어떻게 할지 그냥 자기가 얘기하고 내보낼지 물어보는데 순간 머릿속으로 좋은 생각이 떠올라 간호사한테 그러지 말고 손님들 다 받자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도 손님들이 워낙에 많이 밀려 있어서 무료 시술밖에 못 해드릴 것 같은데 정말 괜찮으신 거 맞죠? 이것도 원래 안 되는 건데 어머님 손님이라고 하셔서 제가 특별히 해드리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 가서 소문 내시면 안 돼요, 다들? 소문이나 내실지 모르겠지만. 아유, 다들 들었지? 어디 가서 뭐 받았다고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오늘 다들 입 다물고 있기야. 아이고, 아주 그냥 네가 이제 정신을 제대로 차린 모양이다. 네 시어머니 기 살려줄 줄도 알고. 그래서 오늘 우리 무슨 시술 받는 건데? 그 지난번처럼 뭐 얼굴에 넣고 그러고 하는 거야? 아, 오늘 저기 몸에 독소 제거하는 시술 하실 거예요. 나중에 일어나셔서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꼭 문 열고 나와서 부르지 말고 여기 있는 배를. 아유, 우리 또 다 알아. 내가 아까 말 안 했어. 아, 나 성형외과 VVVIP 손님이라고. 간호사한테 이렇게 시술해달라고 하고 지시를 했죠. 말이 좋아 시술이지. 그냥 이뇨작용이 있는 따뜻한 차 한 잔씩 나눠드리고 비타민 넣어서 수액 한 대씩 놔드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신나서 시술실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우리 얼굴이 갸름해져서 뭐 고현정이니 송혜교니 이런 애들 되는 거 아니냐고 깔깔깔 웃으시면서요. 수액에 진정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졸릴 수 있어요. 다들 푹 주무시고 문은 어떻게 닫아드릴까요? 아유 그래 그 차 한 잔 먹고 나니까 그냥 이 노래 들으니까 왜 이렇게 졸리니 졸려. 아유 나른해 죽겠다. 그 빛 좀 안 들어오게 문 좀 꽉 닫아 놔랑. 속으로 신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문을 꽉 닫아드렸습니다. 저희 병원 시술실 문이요. 아무리 안에서 그냥 힘을 줘서 연다고 해도 열리는 문이 아니거든요. 마취를 하고 나서 위험하게 문을 열려고 시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꼭 안전장치를 해제해야 문이 열리는 구조인데 그래서 시술이 다 끝나면 간호사 호출벨을 누르고 간호사가 시술 처리를 다 마무리해준 후에 문을 열어주고 있었거든요. 이뇨작용이 상당한 차에다가 수액까지 연속으로 때려 맞았으니
아마 1시간 후에 디톡스 효과 때문이 아니라 오줌이 마려워서 참을 수 없게 될 걸 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1시간이 다 지난 것 같은데 시술실 안 들어가 봐도 될까요? 필요하시면 호출벨 눌러서 콜하시겠지. 아직 다들 주무시고 계신 모양인데 깨우지 말고 나중에 호출하시면 그때 들어가죠 뭐. 내가 이따가 확인해 볼게요. 그렇게 1시간이 훌쩍 지나고 호출벨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호출벨에 관해서 알려드릴 때 제 말 톡하니 잘라 드셨으니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실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1시간 정도가 지나니까 호출벨이 아니라 시술실 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났어요. 간호사들이 깜짝 놀라서 달려들었는데 제가 하겠다고 해서 문을 여니까 아주 안에 꼴이 가관이에요. 문 앞에 시어머니와 시모 친구들이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바닥을 보니까 화장실을 못 참고 벌써 오줌을 지리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 냄새에 저도 모르게 인상을 확 찌푸리고 코를 막았습니다. 그 범인이 저희 시어머니였다는 게 문제였지만요. 아니 어머님, 호출벨 누르시라니까 지금 제 병원에서 이게 다 뭐하냐. 아, 이걸 누구 보고 다 치우라는 거예요, 네? 아니 나는 아우 야, 문 열려고 했는데 문이 하도 안 열려가지고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아니 근데 대체 무슨 주사길래 이렇게 화장실을. 아유, 일단 너 있어봐라. 나 화장실부터. 아니 어머니, 바닥 더러워진 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호출벨 사용법 알려드렸을 때 제 말 들으셨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요. 맨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제대로 귀담아 듣지도 않으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아니 이거 말짱한 주사 맞아? 아까부터 나 오줌보가 터질 것 같아 미치겠네. 아 뭐가 나한텐 잘 안 맞나 봐. 이거 주사 부작용인가 뭔가 그거 아니야? 나 좀 어떻게 좀 해줘 봐봐. 오줌을 지린 사람 반, 지릴 것 같은 사람 반, 다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한테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하는데 장관이 따로 없었다니까요. 제가 가운을 빌려드리고 손님들 모르게 조용히 화장실 다녀오시고 병원 바닥에 이것도 간호사들한테 시키면 괜히 소문나니까 직접 다 닦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알겠답니다. 그렇게 몰래 의사 가운 두르고 화장실에 가고 계신데 엄마를 따라서 병원에 온 조그만 아이 하나가 의사 가운에 마음에 들었는지 저희 시어머니에게 마구 달려들어서 가운을 확 잡아채버린 거죠. 엄마 이거 의사 선생님 가운이다 가운. 이 할머니 봐봐. 이 할머니 오줌 쌌나 봐. 와, 오줌 쌌대요. 오줌 쌌대요. 오줌 싸게래요. 오줌 싸게래요. 아유, 너 조용히 하네. 어디 어른들 앞에서. 아유, 쪽팔려. 뭘 쳐다들 봐요. 당신들 살면서 실수 한번 안 해보고 살았어? 아, 이리네. 시어머니는 아이를 밀치고 가운으로 재빨리 다시 하의를 가리고 얼굴이 시뻘개져서 병원 화장실로 달려가서 한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지는 축축한데 애 엄마는 왜 자기 애를 밀치냐고 화장실 밖에 서 있다가 저희 시어머니에게 따지고 달려들어가지고 또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니까요. 딱 보니까 밖에서 바지에 오줌이나 지리고 사리 분별 제대로 못하는 노인네 같은데 어디서 남의 귀한 자식을 밀치긴 함부로 밀쳐?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손님으로 받지도 마셔요. 병원에 이런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고 내가 비싼 돈 내고 시술 받는 건데. 사람들도 다 같이 둘러싸고 수군거리고 그 사이에 시모 친구란 사람들은 진작 병원을 다 빠져나갔고요. 저희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져서 결국에 아이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병원을 나갔다니까요. 제가 해주고 싶었던 말들 환자분들이 결국 다 대신 해준 꼴이 됐죠. 며느리 병원에서 공짜 시술 한번 받아보려다가 오줌 싸게 돼서 며느리 앞에서 쪽 제대로 팔렸지.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다니게 생겼지. 가뜩이나 좁은 동네에서 이제 사람들 얼굴 신경 쓰느라 당분간 바깥에도 못 나돌아다니게 생겼으니까요. 남편이요. 자기 어머니가 병원에서 저지른 만행을 듣자마자 저한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우리 엄마 밖에서 그러고 다니시는 거 보면 어디 치매 검사라도 받아봐야 할 판이라면서 말이죠. 전 다른 건 다 됐으니 다음부터 다시는 내 병원을 못 찾아오시게 아주 이번에 제대로 못을 박아놔라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도 남의 체면을 엄청나게 신경 쓰시는 분이니 아마 당분간은 병원의 병자도 못 꺼내지 않겠냐 그래요. 며칠 전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도 며느리 병원에서 그 깽판을 치고 가셨으니까 엄청 미안하긴 미안하셨나 봐요. 저도 거기다 대고 오랜만에 큰 소리 좀 칠 수 있었네요. 어머님 덕분에 간호사들 사이에 소문 다 났다. 그거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려고 제가 다 수습하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르겠다 하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미안하다 하시곤 앞으로 살면서 저희 병원 근처엔 얼씬도 안 하시겠다. 아주 신신당부하셨어요. 좀 들었긴 하지만 시어머니 병원에 못 찾아오시게 와서 공짜 노래 부르는 일 없게 제대로 입 막아놨으니 저도 당분간 두 발 뻗고 자겠네요. 제 통쾌한 복수 어떠셨나요? 제가 마냥 못된 며느리인 걸까요? 아니면 저희 시어머니께서 절 이렇게 만드신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는 40대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말 한마디로 빚도 갚는다고 하는데 저희 형부는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제대로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기고 말았죠. 평상시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절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데요. 그렇다 보니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은 항상 진솔하게 대하는 모습이 좋다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덕분에 심정이 착한 남편도 만나고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제 위로 4살 언니가 결혼하면서 형부가 생기고 난 뒤엔 사람이 말로도 망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초반엔 언니가 저보다 결혼을 3년 정도 일찍 하다 보니까 전 예전부터 형부를 봐왔던 사람인데요.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도 전 사실 말하는 태도나 행동들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또 부모님들 사이에선 분위기가 괜찮았던 편이라 제가 결혼을 막는다든지 그런 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냥 언니가 좋아하고 또 형부가 될 사람도 말과 행동만 그랬을 뿐이지 두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신경을 쓰지 않았죠. 제가 상견례 당시에 봤던 형부는 본인의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언니를 책임질 수 있다면서 강력하게 어필을 했는데요. 부모님이 보시기엔 그 모습이 책임감 있고 남자답다고 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책임감 하나는 정말 어디 가나 빠지지 않아. 한 회사에서도 근속을 오래 했고 가정적이라서 다정함이 느껴지니까 결혼 상대는 딱이지. 근데 언니 내가 볼 땐 너무 말하는 거 있어서 허세가 많으신 것 같던데 진짜 자신이 그 정도 있으시대? 집도 거기서 해오는 거고? 예, 알잖아. 언니 사람 하나는 진짜 잘 보는 거. 이전과 만나는 사람과는 달라. 그러니까 결혼도 하는 거지. 네가 어려서 뭘 잘 모르는 거야. 언니의 얘기를 듣고 나니 저도 그 당시엔 제가 연애 경험도 많지 않고 든든하고 남자다운 사람의 기준이 자신감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허세가 있긴 했지만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은 보기가 좋았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언니가 좋다고 하니 두 사람을 축복해 주기로 했던 것인데요. 다행히 준비는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됐고 형부는 상견례 당시에 했던 약속을 지키면서 집도 준비해 오고 제가 보기에도 언니가 시집을 잘 간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뒤로는 언니와 자주 만나진 못했는데요. 당시 24살이어서 마지막 학기라 바쁘게 보냈던 시기였거든요. 제가 언니를 다시 만나기 시작했던 건 졸업 후 취업하고 나서였는데 여유가 생기니까 둘 다 같이 여행도 다니고 저녁도 먹으면서 지낼 수 있었죠. 얼마 전엔 언니가 제 나이가 차고 있고 또 직장도 잡았으니 결혼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상대가 있으면 하겠지만 당장은 생각이 없다면서 말을 하니까 예쁜 나이가 가기 전에 연애도 많이 하고 형부처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저에겐 먼 미래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히 신경 안 쓰고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지금은 결혼을 늦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만 제가 20대이던 시절엔 30살까지 안 가면 주변에서 빨리 가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언니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도 조금씩 압박을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결혼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라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주변에서도 소개받고 있었는데 다들 결혼하실 상대라면 어떤 걸 보시나요? 아무래도 오래 함께할 사람인 만큼 초반부터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와 상대방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가정 환경이라든지 상대 부모님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잖아요.
전 제 주변에서 시월드란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한편으론 결혼을 하는 게 오히려 손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언니가 결혼 생활하는 걸 보면서 저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만큼 내 짝이 있는 게 좋은 거라는 걸 느끼게 된 것도 있어서 언젠간 저도 짝을 만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거든요.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건 저희 매장에 배달하러 왔을 때 보게 됐죠. 저희는 회사에서 시키다 보니까 직접 받으러 가는 일도 있거든요. 그때 까무잡잡한 피부와 큰 키가 바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에 일하는지 종종 저희 매장에 배달로 올 때마다 제가 커피를 챙겨드리기도 했었는데요. 힘든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열심히 혼자 배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끌리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외적인 면으로도 든든한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제 이상형과 딱 맞는 사람이더라고요. 또 매일 일을 빠지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끌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도 예전부터 생활력이 강하다 보니까 본인의 일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멋져 보이더라고요. 종종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도 트게 되고 나중엔 커피까지 같이 마시게 되는 사이가 됐는데요. 주변에선 배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친해질 필요가 있냐는 반응이더라고요. 저분은 다 좋은데 왜 굳이 힘든 배달 일을 하실까? 인성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한 것 같진 않은데. 자기 어떻게 생각해?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말이야. 난 아무래도 배달은 조금 선입견이 생기더라고. 전 튼튼한 팔다리로 일하겠다는데 딱히 직업에 대한 선입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아니지. 배달은 보통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하지 않아? 난 개인적으로 직업은 사람과 연관되는 부분이라 소개팅 갈 때도 은근히 보게 되던데. 그나저나 요즘에 자주 보는 것 같은데 자기 보려고 일부러 이쪽으로만 오는 거 아니야? 얼마 전에도 커피 마셨다면서 설마 만나는 사이? 아유, 아니요. 지금 그냥 커피 한 잔 가볍게 하는 사이인 거죠. 어머, 자기 방금 지금은이라고 했어? 그럼 좋은 사이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건가? 근데 정말 잘 생각해봐. 어떤 일을 하는지 중요한 부분이더라고. 다른 뜻은 아니고 자기도 솔직히 능력 안 되는 건 아닌데 주변에 찾는 것도 좋지만 나도 아는 사람들 많고 하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 일 모르는 거니까요.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저 진짜 직업도 상관없고 그냥 서로 잘 맞고 성품이 좋으면 되는 거라. 아무튼 이제 일하러 갈까요? 가볍게 티타임을 하면서 동료분께서 얘기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배달 직종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부분이 있다는 건 분명하게 알았는데요. 지금이야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체계적으로 회사가 운영되는 곳들도 있다 보니까 이전보단 인식이 나아지긴 했지만 10년 전만 해도 배달하는 사람들은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직업으로 봤잖아요. 지금은 배달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을 때지만 그 당시엔 달랐어요. 근데 전 이상하게 이 사람이 더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또 꾸준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이 좋게 보이더라고요. 저에겐 이 사람이 더 중요했던 것이지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곳에선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에게 느꼈던 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과 또 꾸준히 절 만나러 오는 길에 느껴지면서 이 사람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퇴근하셔도 되는데 오늘도 커피 사오셨나요? 아니요. 수연 씨 피곤하실 것 같아서 주변에 배달 갔다가 와봤는데 타이밍이 맞았네요. 동진 씨는 아무런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도 커피를 매일 가져다 줘요? 아, 그게 모두 그런 건 아니고 참 머쓱해하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귀여워 보이기도 했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고 그날은 같이 저녁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진지하게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나자고 말을 해봤어요. 전 동진 씨가 마음에 들어요. 항상 열정적이고 또 성실하시잖아요. 매일 저에게 커피도 사주시고 예전부터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이시라면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수연 씨, 정말 감사하지만 괜찮으시겠어요? 전 배달 일하는 사람인데 주변에서도 수군거릴 거고 직업에 대한 편견이라는 게 참 무시를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전 상관없는데요. 동진 씨의 성품이 좋고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거지. 직업 따지는 것보단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이유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동진 씨도 제가 좋다는 거죠? 수연 씨가 괜찮으시다면 전 무조건이죠. 무조건 좋습니다. 다행히 저와 같은 마음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회사에 다니는 저에게 더 좋은 선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깊은 사이까진 못 갈 거라고 생각했다는데요. 그래도 전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배달 일 한다는 이유로 쉽게 다가오진 못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교제를 시작하고 3년 정도 만나다가 결혼했어요. 결혼하기 전엔 따로 가족들에게 남자친구가 있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세밀하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선 말한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로의 가족들을 만나보기로 했죠. 전 가장 먼저 부모님께 소개해드리기 전에 언니를 먼저 소개하기 위해 형부랑 같이 시간 약속을 잡았어요. 분명히 제가 몇 시까지 오라고 시간과 장소를 적어서 보내줬는데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늦게 도착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첫인상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언니에게 얘기를 했더니 오는 길에 일이 있었다고 하길래 그냥 넘어갔어요. 일이 생기는 변수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거고 언니도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거든요. 다행히 남자친구도 이해했던 부분이기도 했고요. 식사 시간이 되고 난 뒤엔 생각했던 것보다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형부는 어딘가 불편하다는 듯이 계속 행동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남자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전 처음에 어떤 말을 하려고 하나 싶었는데 직업에 관련된 것이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고 평소 저축하는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물어봐 주시는데 저도 궁금했던 부분도 있어서 가만히 있었지만 직업과 관련해선 약간 비하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고 언닌 옆에서 그만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황을 중재시켰습니다. 사실 전 한 번도 남자친구의 직업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사람들마다 하려고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잘 맞는 것도 있고 차이가 있다 보니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그게 왜 중요할까 싶었거든요.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있다면 전 굳이 반대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형부가 했던 말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언니에게 연락해서 물어보니까 언니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잘 들어갔어? 근데 오늘 형부 좀 그렇더라. 그래도 첫 만남인데 너무 하는 일로 동진 씨 안 좋게 보는 것 같은데. 아유, 뭘. 그리고 오빠가 한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언니는 너도 결혼해서 편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배달이면 너 나중에 결혼하고 임신하면 외벌이로 되겠어?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뭐. 언니가 몰라서 그러나 본데 배달한다고 못 벌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튼 동진 씨 앞에선 그렇게 말하지 마. 형부한테도 언니가 잘 말하고. 지 집에 지 생각해서 얘기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좋냐? 오빠한테는 내가 말을 하긴 할 건데 진짜 잘 생각해봐. 배달 일이 얼마나 힘든데 몸 다 상한다니까. 언니에게 얘기를 해봤지만 형부 말이 틀린 건 없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남편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사과를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절 위로해 주더라고요. 사실 배달이라는 직업 자체에 있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가족인 언니와 형부가 그럴 줄 몰랐거든요. 직업이라는 게 물론 중요한 부분도 없진 않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활력이 없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연애를 하면서 느꼈던 저희 남편은 쉬는 날 없이 꾸준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성품이 올바른 사람인 만큼 자연스럽게 제가 배울 점이 더 많아진 사람이거든요. 전 항상 귀차니즘에 빠져서 제대로 해야 할 일을 못할 때가 있는데 남편은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 그날 할 일은 그날 끝난다는 게 참 멋있었어요. 처음 언니를 소개해준 날에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남편이 오히려 절 위로해준 덕분에 마음이 한결 나아졌는데요. 그 뒤론 부모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엄마께서도 사실 배달이라는 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며 얘기를 하셨죠. 남자구실을 하기 위해선 직장도 다녀야 하고 번듯한 회사는 아니더라도 일반 중소기업 정도는 다녀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께선 생각이 저와 비슷하셨는데요. 어떤 직업군이라고 해도 사람 됨됨이를 봐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 든든해졌습니다. 엄마와 언니는 좀 더 직업적인 면은 갖추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게 나중을 생각했을 때도 좋을 것 같다며 말을 하긴 했지만 아버지의 든든한 지지로 결혼까지 할 수 있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히 다른 사람의 기준을 도입해서 볼 생각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어른들의 말씀이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선택하는 건 인생인 만큼 기준이 되는 부분도 제가 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직장이 있어도 망나니처럼 사는 사람이라면 그건 그 사람의 본성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전 예전부터 성격과 성품을 위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더 남편에게 끌렸던 걸 수도 있어요. 성품이면 성품, 그리고 자상한 매너까지 갖추고 있으니 여자들이 딱 좋아할 만한 성격이었거든요. 단지 배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을 놓치기엔 그 사람을 제가 많이 사랑하기도 하고 정말 괜찮았기 때문에 주변에도 배달한다고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다녔죠.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했던 지인들도 다들 나중엔 절 더 응원해 주더라고요. 이후 결혼하기 전에 시부모님을 만나러 갔을 때 남편의 성품이 왜 올바른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었던 시댁에 대한 이미지와는 정반대이신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친절하게 절 맞이해 주시는 건 물론이고 첫 만남에 저에게 존댓말을 쓰시면서 부족한 아들을 만나줘서 고맙다는 얘기도 하셨고요. 제가 더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니까 시부모님께서 더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이 집 식구가 된다면 전 행복할 수 있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 부모님과 식사하게 되는 상견례 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터지게 됐는데요. 전 부모님께서도 잘 이해를 하셨다고 하고 둘이 좋다면 언제든지 결혼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엄마가 꺼낸 말씀은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이나 재산 그리고 앞으로 결혼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중점이 돈에 맞춰져 있으니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예물과 예당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저희 둘이 맞춰서 하기로 했던 부분이었는데 계획이 없었던 말씀만 자꾸 하셨어요. 그럼 결혼식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 집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하긴 할 텐데 혹시 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집은 저희 쪽에서 준비하고자 했는데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두 사람의 힘으로만 시작하고 싶다고 해서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줄 수는 있죠. 엄마, 이전에 얘기했잖아. 서로 모은 돈으로 하겠다고. 어머머, 그 일에서 김서방이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러니. 그리고 이왕 시작하는 거, 언니처럼 집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좋잖아. 둘 다 그만해. 아이들이 좋은 대로 하죠. 부모의 역할은 믿어주고 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밀어주는 거니까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저희가 사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사는 일인데 서로 얼굴 붉히며 조건 따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 아드님이 성실하게 잘 살았던데 다 부모님께서 교육을 잘 하셨나 봅니다. 제 딸아이는 아직 부족한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중간에 아빠께서 중재를 해주셨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께 진지하게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초반엔 절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하셨다가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는 건 안 되겠냐면서 얼마 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자리까지 봐오셨더라고요. 엄마, 상견례 이후부터 이상해. 이미 결혼 약속도 했고 그전엔 이런 소리 없다가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예. 널 고작 배달일 하는 사람한테 보내려고 이렇게 키운 줄 알아? 선자리도 알아봤으니까 한번 봐봐. 직장도 좋고 네가 좋아하는 성품도 올바른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동진 씨야. 계속해서 반대한다고 해도 난 결혼할 거니까 정 싫으면 식장에 오라고 안 할게. 예, 너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엄마가 네 미래 생각해서 그런 거지. 진짜 나중에 돈 없으면 싸움밖에 안 난다니까. 다들 그만 좀 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당신 진짜 선자리 알아봤어?
김서방이랑 결혼하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말려. 그냥 둘이 잘 살게 내버려둬. 정 싫으면 수연이 말대로 당신은 오지 말든가. 나만 참석할 테니까. 엄마께선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지 처음에 허락을 해주셨다가 마음을 바꾸신 이유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엔 언니까지, 그러니까 결혼이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건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빠가 중재해 주시다 보니 결혼까지 잘 할 수 있었어요. 결혼한 뒤엔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면서 전 평소와 같이 회사에 다니고 남편도 열심히 일하면서 생활했습니다. 제가 시댁에 있을 땐 괜찮았지만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 집에선 은근히 남편을 무시하는 게 느껴져서 그때부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물을 들고 찾아가면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으로 어떻게 이런 걸 사오냐고 얘기를 하는 건 물론 특히 형부도 말을 덧붙이면서 비아냥거리는 게 싫었거든요. 언니는 계속 걱정되는 마음에 하는 얘기라고 하지만 사실 받아들이는 처지에서 기분이 나쁠 만한 말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월급이 괜찮다고 얘기를 해도 언니는 안정적이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미리 나중을 위해 대비가 필요한데 얼마나 돈을 모을 수 있겠냐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제가 금수저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집안은 굉장히 평범한 편이에요. 언니도 어린이집 교사고 저도 그냥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기존 또래보다 일을 빨리 시작하다 보니 직급이 살짝 높았을 뿐이거든요. 부모님도 평범하신 분들이라서 제가 이런 걸 따질 집안은 아니라서 더 이상했죠. 막말로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종종 나가서 배달일 하는데 그렇다고 또 벌이가 적은 것도 아니라서 괜찮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가 더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둘만 잘 살면 된다고 하긴 하지만 가족 행사를 나 몰라라 할 수는 없고 은근히 남편도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에게 얘기하면서 불편하면 친정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본인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또 엄마가 이상한 소리 했지. 미안해, 당신이 고생이다. 이럴 바엔 그냥 친정에 안 가는 게 좋겠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인정도 안 해주시고 난 당신 이런 취급 받는 거 싫어서라도 나 혼자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야 여보, 내가 부족한 게 맞지. 친정 부모님 입장에선 배달부 사위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잖아. 나한텐 얼마나 잘하고 성실한 남편인데 고작 직업 하나로 평가받는 게 속상해서 그렇지. 괜찮아. 당신도 계속 마음 쓰였었겠구나. 난 진짜 괜찮으니까 마음 풀어. 남편이 너무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걱정됐는데 본인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부분이기도 하고 친정에선 제가 커버를 잘 쳐주고 있어서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남편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참 저희 집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전 시댁에 가면 항상 사랑받기 때문에 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하는데 장모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핍박을 주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에 챙겨갔던 선물도 무한해지는 게 싫었죠. 그 뒤론 남편이 괜찮다고 해도 가족 행사엔 저만 가고 웬만하면 제 가족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불편한 자리가 이어지면 저라도 싫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워낙 착하고 참는 게 좋은 거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제가 답답하게 더 느껴졌던 부분도 있어서 사전에 차단을 해주기로 하고 한동안은 저만 다녔더니 친정에 가면 왜 김서방을 두고 왔냐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친정에 어떻게 저만 보내냐는 말로 저에게 오히려 더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전 제 남편이 어떻게 해도 트집을 잡을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럴 줄 정말 몰랐거든요. 진지하게 저희 가족이 있을 때만 남편 얘기를 꺼내면서 그렇게 무시할 사람이 아니라고 다시 말을 해줬어요. 언니에겐 형부가 이런 얘기 듣는다고 생각하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그럼 직장이라도 제대로 잡고 잘 살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로 받아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선 평상시에 저희 자매가 사이가 좋은 편이었는데 괜히 이런 일로 서로 앙심만 깊어졌죠. 전 제가 아까운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언니부터 시작해서 형부 그리고 저희 부모님까지 남편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하니까 제가 알던 가족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속물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밤낮 없이 일을 한 남편을 보면서 저희 하나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계획했던 만큼 자본금을 모으려고 했던 것도 있고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서 서로 노력하고 있는데 괜히 저희 집안 때문에 남편이 더 위축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남편은 본인의 일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 딱히 신경 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당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직업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는 남편은 못 배우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대학 졸업도 잘해서 시험이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상대였거든요. 근데 저도 문득 왜 배달을 고집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남편에게 물어봤을 때 들려오는 대답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처음엔 알바로 간단하게 시작했는데 할수록 좋은 점이 많고 시간도 자유로워서 전화 언제든 통화하고 싶을 때마다 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오래 해온 만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그 요령대로만 하면 된다는 게 좋았대요. 본인도 처음엔 직업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다들 대학까지 나와서 배달을 하고 있는 걸 이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벌이도 본인이 알고 있는 수준보다 높아서 딱히 신경 쓰고 있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주변 친구들이 더 난리였다고 해요. 저 같아도 멀쩡하게 대학 나와서 머리도 괜찮은 친구가 갑자기 배달을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본인도 일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흥미를 느껴야 하고 그만큼 보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에 공감을 할 수 있었어요. 직업이 중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성품이라든지 부부로서의 생활을 두고 봤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잘 살고 있었어요. 오히려 주변에서 하는 말을 들을 때 흔들렸으면 제가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겠지만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결혼까지 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실제로 만나보니까 다정하고 가정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잘 도와주기도 하고 시부모님께선 주기적으로 저희가 여행 갈 수 있게 지원까지 해주셨습니다. 반면 저희 부모님은 매달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으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한두 번이야 도와드릴 수도 있지만 저도 가정 있는 사람으로서 계속 금전적으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럴 때마다 남편 직업이 변변치 않아 용돈도 넉넉하게 못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안 해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금액대도 높아지고 엄마인데 이 정도도 못 해주냐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머님 댁에 가서 제가 모르고 있던 사실을 안 뒤론 남편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결혼 3년 차가 되던 날 아버님 생신이랑 같이 식사를 하던 때였는데요. 오랜만에 저녁 같이 먹으니까 좋네요. 그이가 바쁘지 않으면 자주 올 텐데 서로 일을 하다 보니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괜찮아. 오늘 아버지 위해 식사도 준비해주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수연이가 올바르게 잘 자란 것 같아서 사부인에게 감사하고 있단다. 좋게 봐주시니 감사해요. 요즘에 남편이 새벽에 일 나가는 건 알고 계시죠? 아침이라 피곤할 텐데 매일 일찍 일어나서 나가는 모습 보니까 뭐라도 해줘야겠더라고요. 아유, 안 해도 된다니까 걔는 참 어련히 알아서 굴러 들어오는 돈들이 있을 텐데. 돈이요? 어디서요? 아니, 동진이한테 얘기 못 들었니? 지금 건물 있는 것 중에서 명의 변경 들어갈 텐데. 건물도 있으면서 뭘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원. 건물 얘긴 들은 게 없어서요. 결혼하기 전에도 서로 오픈했을 때 별다른 말이 없었거든요. 아마도 정해진 바가 정확하지 않으니 말 안 했을 거다. 아버지가 건물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 워낙 많이 봐서. 동진이에게도 아마 그렇게 말을 했을 텐데 결혼 후엔 얘기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네, 전 들은 얘기가 없었는데 뭐 건물이 있든 없든 전 동진 씨를 사랑하는 거니까요. 사실 없다고 해도 상관없고요. 그럼 다행이구나. 어디서 이런 참한 며느리를 얻었는지.
처음 듣는 얘기였지만 별로 저에게 타격이 있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들은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아닌 어머니께 들은 말이라서 제가 직접 물어보기 전에 남편이 얘기를 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 얘기를 듣고 나서도 딱히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도 까먹고 있을 때쯤 남편이 먼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건물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정말 남편을 잘 골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얘기 전에 들었었지? 건물에 대한 얘기 말이야. 궁금했을 텐데 왜 안 물어봤어? 그냥 때가 되면 얘기하겠다 싶었지 뭐. 그리고 그게 내 것도 아니고 당신 건데 내가 왜 그걸 더 궁금해하겠어. 건물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었는데 이번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한 채 정도는 팔아도 될 것 같아서 팔고 난 뒤에 당신 선물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거든. 친정 식구들한테도 얘기하고. 뭐? 우리 가족한테? 절대 안 돼. 얘기하지 마. 분명 알자마자 붙어 먹으려고 할 거야. 남편이 건물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었고 이후 아버님께서 2채 정도 더 양도해 주시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고 하길래 절대 하지 말라고 했고요. 남편은 제 말에 알겠다고 얘기를 했고 전 궁금해해서 왜 그럼 그동안 배달 일을 해왔냐고 물어봤어요. 그건 본인이 받을 건물이라고 해도 아직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어서 본인이 할 도리는 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동안 손을 벌리지 않고 살고 있었던 것이더라고요. 남편이 건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도 저희는 평소와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지냈어요. 건물을 한 채 팔았어도 여유가 생기긴 했지만 저희는 약간의 돈만 남겨두고 미래를 위해 통장에 다시 묶어둔 상태였죠. 남편의 얘기를 듣고 놀란 부분도 있었지만 한 가지 화가 났던 건 이런 사람을 무시했던 친정 식구들 때문이었어요. 그동안 잘 참고 넘어왔지만 저희 집보다 더 잘난 사람을 깔보는 게 싫어서 이번 가족 모임 때 완전 뒤엎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부모님께서도 아시고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니 말하자고 했었는데 제가 반대를 했었잖아요. 알게 되면 더 돈을 달라고 할 게 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는데 이번에 터뜨리면서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 일을 벌이고 왔습니다. 그땐 언니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약속을 잡았는데 1시간 이후에야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예의가 없을 뿐더러 오자마자 저희에게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아유, 미안. 일이 너무 바빠서 말이야. 아유, 너무 아까우면 김서방이 버는 시간만큼 내가 쳐줄게. 아니다. 한 2배 정도는 줄 수 있겠는걸? 형부, 지금 늦어놓고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사과가 먼저 아닌가요? 아우, 늦을 수도 있지. 시급에 2배 쳐준다잖니. 아유, 뭐 이런 기회가 어딨겠어? 일 안 하고 돈 받는 건데. 진짜 못 들어주겠네. 여보, 일어나. 그냥 가자. 에이,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처제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아니, 솔직히 배달도 안 하고 2시간 시급 버는 건데 이득 아니냐고. 그깟 돈 없어도 살 수 있고 이제 앞으로 보자는 일 없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남자 새끼가 능력도 없이 배달하는 것을 탓해야지. 우리가 틀린 말을 했어. 네가 장가 올 때 집을 해왔냐 아니면 뭘 해왔냐?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우리 집안의 사위라고 들어와. 형부의 말을 끝으로 참을 수 없었던 전 그대로 뺨을 올리며 한마디를 남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도저히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뭐? 네가 할 말은 아니지. 이 사람 물려받을 자산만 해도 건물 3채는 되는 사람이야. 얼마 전엔 한 채 팔아서 현금까지 두둑해졌는데 이 정도면 말 다 했지? 능력 없는 건 너야. 뭐? 건물 3채? 거짓말 치지 마. 말론 누가 못해. 아이씨, 그렇다고 뺨을 날려 이게. 그만하시죠. 저희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쪽 말대로 제가 능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직업이 없을 뿐이지 평생 먹고 살 돈은 있습니다. 걱정 마시죠. 저를 내려치는 형부의 팔을 잡고선 남편도 지쳤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그대로 밖을 나와버렸어요. 시원하게 말을 해서 편하긴 했지만 문제는 그 뒤였는데요. 건물에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언니는 저에게 그걸 어떻게 말을 안 할 수 있냐면서 제 지분은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를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 언니와 형부는 번갈아 가면서 그게 사실이냐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며 저희를 호출하셨습니다. 부르셔서 오긴 했지만 건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제 것도 아니고 남편 건데 왜 그렇게 탐을 내세요? 아, 그게 왜 네 지분이 없니? 아, 넌 결혼할 때 들고 갔던 돈이나 뭐 생활하면서 김서방한테 줬던 게 있을 게 아니야. 김서방 자네가 말해보게. 왜 얘기를 안 했나? 혼자 그 건물 다 독차지할 생각이었던 거야?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아버지께 받기로 한 기간도 한참 남았었고 이제 한 채 받아서 처분한 것뿐입니다. 아직 제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곧 김서방 것이 될 것인데 친정이 이렇게 어려운 거라면 판 건물에 돈이라도 좀 나눠주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이지. 엄마 그만 좀 해. 그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들고 간 돈이 얼만데 그래. 그걸 내가 다 썼냐? 어? 네 형부가 사업해보겠다고 다 들고 간 돈이야. 아니 거기서 우리 그 얘기가 왜 나와?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라며. 그야말로 집안은 난장판이 됐고 아버지께선 면목이 없다며 사과를 하셨어요. 그동안 제가 드렸던 돈이 다 형부에게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선 참을 수가 없었고 그대로 금전적인 지원은 끊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달마다 월급날이 되면 돈이 안 들어온다면서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딱 자식의 도리를 할 정도로만 전해드렸고 이후에 도와달라는 연락은 일체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도 이번에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지 저에게 친정과 교류가 없어도 된다며 너무 애쓰지 말라더군요. 저희 집안이 이렇게 물질적인 면으로만 저희에게 요구를 할 줄도 몰랐고 딱 아버지 한 분만 입장을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대로 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 얼마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신 건물 중 하나가 형부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는 곳이야. 그래? 근데 그게 왜? 얼마 전까진 월세를 잘 냈다고 하는데 지금은 보증금을 다 까먹고 월세를 내지 않고 있다더라고. 그래서 이번엔 못 봐드릴 것 같아서 여보한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아무래도 형부잖아. 다음 달엔 내 명의가 될 텐데 월세라도 낮춰드려야 하나 해서. 여보, 아직도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주면 어떡해. 난 이미 내 형부는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 지 오래야. 이번 기회에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자고. 전 그 얘기를 듣자마자 좋은 생각이 떠올랐고 월세를 낮추려고 생각했던 남편을 보니 짠하기도 했어요. 워낙 착한 사람이다 보니 그 일을 당하고도 봐주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그 건물이 남편 명의로 됐을 때 그대로 형부를 찾아갔어요. 저희를 보고 깜짝 놀랐던 형부는 여기를 왜 찾아왔냐는 듯이 묻더라고요. 이제 이 건물 동진 씨 명의로 된 건 알고 있죠? 건물주 바뀌었다고 연락 왔을 텐데. 뭐? 동명이인이 아니라 진짜 김서방이었단 말이야? 들어보니까 보증금도 많이 까드시고 월세도 내지 않으신다고 하던데 이달 안으로는 해결 부탁드릴게요. 그이가 워낙 착하다 보니 지금까지 봐드린 건데 건물주와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그런 배려 필요하지 않잖아요? 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네 남편이 건물주라면서 왜 네가 생색을 내? 김서방, 내가 다 잘못했네. 그동안 내가 모질게 굴었던 거 다 보답할게. 아 진짜야. 진심으로 사과하네. 사과는 잘 받겠습니다. 그리고 네가 아니라 수연 씨예요. 처제를 그렇게 막대하시면 안 되죠. 미안하네 진짜로. 아 미안해. 내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여기마저 나가게 되면 정말 땅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어. 한 번만 봐주게. 기간은 다음 달로 연장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입금 처리가 안 된다면 그대로 정리하실 생각하셔야 돼요. 자네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아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적어도 6개월은 줘야지. 아 내가 당장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해? 그건 그쪽 사정이고요. 앞으로 세입자와 건물주 그 이상 그 이하의 관계가 아닌 만큼 예의 차리시길 바랍니다. 가볼게요. 남편도 결단 있게 얘기를 하고 나니 형부의 망연자실한 표정이 보였어요. 뒤이어 붙잡고 미안하다고 말을 했지만 저흰 더 이상 들어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후에 언니에게 연락이 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을 하는데 더 들어주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저희 부부가 잘못한 건가요? 건물을 뺏은 것도 아니고 세입자가 돈을 안 냈는데 그걸 봐주지 않았다며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했다가 나중엔 협박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이 돈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기도 해요. 건물이 있다는 건 좋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 관리할 부분들도 많고 남편이 혼자서 하기엔 어렵다면서 이번 기회에 퇴사를 하고 본인과 같이 건물을 관리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기존에 다니고 있던 곳에 대한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남편이 이젠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면서 퇴사를 하는 게 어떠냐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덕분에 지금은 편하게 건물 관리를 하면서 전보다 여유롭게 남편과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형부와 언니랑은 더 이상 연락을 안 하고 있고 부모님께도 자식된 도리만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남편은 그동안 지지해주신 아버지께 크게 용돈을 드렸는데 아직 어머니는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로지 아버지만을 위해서 사용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꼭 형부와 언니가 찾아와도 절대 주면 안 된다고 당부를 드리고 왔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정말 많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잘 봐야 하는 게 사람의 성품이고 또 그 집안을 잘 봐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전 이번 기회에 돈의 힘을 알게 됐고 무엇보다 저희 가족들이 그렇게 직업을 따지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사람이 성품보다 돈벌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 있던 정도 뚝 떨어졌어요. 아버지께 들어보니 형부는 결국 월세를 내지 못했고 건물에서 나온 이후에 집을 팔아서 여기저기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저희를 찾아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희 집으로 얼마 전 언니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와서 빌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봐달라며 아이도 있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다면서 말이죠. 남편은 그대로 남자 구실도 못하면서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러고 있냐고 받아쳤죠. 그 말에 열받은 형부가 남편에게 달려들어서 경찰까지 부르게 됐어요. 결국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부가 감옥에 갈 상황까지 생기면서 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앞으로 눈앞에 보이는 일 없게 할 테니까 감옥까지는 제발 보내지 말아달라며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합의를 요청했죠. 여기까지 웬일이야? 얼굴 보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수연아, 제발 부탁이야. 우리가 다 잘못했어. 감옥까진 제발 좀 참아줘. 우리 아이도 있는데 범죄자 아빠 만들 수 없잖아. 아니, 그런 것까지 우리가 왜 봐줘야 돼? 폭력을 쓴 건 그쪽인데 그동안 우리에게 했던 건 생각도 안 하나 봐? 그건 저번에 사과했잖아. 정말 미안해, 응? 이렇게 내가 빌게, 부탁할게. 아니, 남자 구실도 못하는 건 그쪽 남편인데 왜 여기까지 와서 난리세요? 돈도 못 벌고 폭력에.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애초에 성격 자체가 그런 사람인데 모르고 사셨어요? 짠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제 남편에게 준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사람을 감옥까지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줬습니다. 조금 덜 시원한 사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제대로 꼬리를 밟은 것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저희는 아무리 직업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낮게 봐도 가족이니까 걱정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만 했는데 호구처럼 듣고만 있었던 것 같아서 이번엔 더 이상 봐주지 않았던 건데요. 마음이 편하진 않았지만 이건 저희의 심성이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들어보니까 형부도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고 언니는 슬슬 저희에게 도와달라는 듯이 연락을 해오긴 하는데 절대 도와줄 생각이 없어서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잘 산다면서 저한테 왜 배달원을 만나냐고 말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제 남편에게도 깍듯하게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남편도 지금은 종종 새벽에 배달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본인은 그게 더 편하다고 하니까 두고 있고 시아버진 그때 약속하신 대로 저희에게 건물 2채를 더 양도해 주셨어요. 위치도 좋고 시세도 괜찮은 편이라서 앞으로 노후가 든든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있었던 얘기도 시부모님이 알고 계셨는데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누가 아들이 그런 취급 당하는데 마음이 좋겠어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렸고 다행히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예전부터 말씀하셨지만 저희만 잘 살면 된다고 해주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앞으로는 그런 트러블 없이 잘 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저희도 지금까지 큰 다툼 없이 결혼 생활을 잘 이어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 언니에게 들어보니까 결국엔 형부랑 이혼을 한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있다면서 가정을 지키겠다고 했던 형부는 결국 또 한 번의 폭력 사건으로 인해 징역에 가게 됐고 언니도 결혼 생활을 정리했다고 해요. 또 폭력을 저질렀다고 하니 혹시라도 언니가 맞은 건 아닌가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대요. 술을 먹고 본인을 무시한다고 느끼고 때렸다더라고요. 합의금조차 준비를 하지 못해서 결국엔 징역살이를 한다네요. 단 1년 만에 전세가 제대로 역전됐고 그렇게 남자 능력과 직업만을 밝히던 언니와 형부는 제대로 나락을 가게 된 것이죠. 처음엔 아무래도 친언니니까 안쓰럽다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고요. 따로 도움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연락을 하진 않고 있어요. 언니도 생각이 있는지 저희가 연락을 해오진 않았고 엄마께서도 요즘엔 돈 얘기를 하시지 않으니까 잘 정리가 됐네요. 그 일 이후로는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가 생겨서 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이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예의 차리기예요. 요즘엔 밖에만 나가면 어린아이들이 어른 공경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전 기본적으로 본인이 해야 할 것, 그리고 나이가 높은 사람들에겐 꼭 예의를 지킬 것, 이건 꼭 지켜주고 있어요. 그동안 남편의 성품 하나만 보고 잘 살았는데 의도치 않게 건물까지 얻게 되면서 역시 성실하게 살면 복이 따라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엔 너무 물질적인 부분들이 크게 차지하다 보니까 결혼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물론 금전적인 부분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아온 환경 그리고 성격은 잘 보고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다들 저희 언니처럼 너무 외적인 부분 보여지는 것만 보고 선택하시지 마시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올바른 배우자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